해질 무렵이면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이 운해사의 마당을 스치곤 했다. 낡은 처마 끝에 매달린 유리 풍경이 잘게 떨며 맑은 소리를 냈다. 해송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 번 쉬어갔다. 울림은 짧았으나 여운은 길게 남았다. 그는 늘 그 여운에 기대서 있었다.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아니면 다시 흔들릴 때까지. 그날 새벽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해송은 새벽 모거를 치기 전 돌계단을 32까지 세었다. 돌마다 모양이 달랐고 겨울과 여름에 밟히는 감촉이 달랐다. 33은 일부러 세지 않았다. 32에서 멈추어야 마음이 고르게 돌아왔다. 고요를 깨는 것은 모거의 둔탁한 소리뿐이었고 산새들은 그 소리에 맞춰 짧게 울다 사라졌다. 해송은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뱉었다. 짧은 밤, 잠은 모래 같은 것이어서 손을 모아도 빠져나갔다. 진우는 그 시간에 언제나 마당을 쓸었다. 젊은 스님답지 않게 동작 하나를 빨리 하지 않았고 빗자루 끝에서 먼지가 떠오르면 멈추었다가 다시 밀었다. 그 느린 호흡을 해송은 좋아했다. 서두르지 않는 사람 곁에서는 오래된 것들이 덜 흔들렸다. 진우는 스승의 걸음소리만 들어도 오늘의 기분을 대충 알았다. 모거를 3번 치는 사이 기와 끝에 맺힌 이슬이 한 알씩 떨어졌다. 별일 없는 새벽이었다. 문득 풍경 소리가 한 번 끊겼다. 하늘이 조금 더 밝아지기 직전의 어스름 속에서 산길을 타고 얇은 냉기가 내려왔다. 해송은 모거 채를 놓고 대문을 바라보았다. 누구도 오지 않을 시간이었다. 그런데 문삭간 쪽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진우가 먼저 움직였다. 빗자루를 벽에 세워두고 바람이 남긴 흙자국을 밟아 대문으로 갔다. 해송도 뒤따랐다. 문을 여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다. 문 너머에는 얇은 베이지색 천보자기에 쌓인 보따리가 있었다. 도시에서 흔히 보는 상표가 박힌 가방이 아니었다. 손바느질로 모서리를 단단히 여민 보자기였다. 매듭에는 작은 끈이 얽혀 있었는데 연파랑과 흰실이 번갈아 감겨 있었다. 대문 기둥 아래에는 새벽에만 들어오는 바람이 머물렀다. 보따리 안쪽에서 낮고 일정한 숨소리가 났다. 진우는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너무 가벼워서 더 조심하게 되는 무게였다. 최상좌전에 낮은 전등을 켜자 천이 젖은 기와 냄새와 섞였다. 보자기를 풀면 안쪽에서 한지 한 장이 떨어졌다. 항 모양으로 접어 올린 편지였다. 부리자리에 작은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봉황문의였다. 편지는 땅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 보자기 가장자리에 붙어 있었다. 진우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잡았다. 해송은 종이를 받지 않았다. 먼저 숨소리를 확인했다. 보자기 안에는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앙상하지도 통통하지도 않은 어정쩡한 책으로 잠들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덥수룩했고 이마 한쪽으로 작은 솜털이 빛났다. 깨우지 맙시다. 진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나무문을 여는 소리처럼 낮고 부드러웠다. 따뜻한 데로 옮겨야죠. 방 한켠에 깔개를 더하고 솥에서 갓 끓인 보리차를 그릇째에 식혔다. 아이의 볼은 추위에 닿았던 흔적처럼 표면만 차가웠다. 진우는 솜의 끝으로 아이의 손바닥을 가볍게 덮었다. 손가락은 길었다. 4번째 손가락은 다른 손가락들보다 조금 더 말려 있었다. 해송은 그 손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어디서 본 적이 있는 형태라서 눈을 떼려면 힘이 들었다. 바람은 문틈을 한 번 스쳤다가 사라졌다.
아이의 잠은 얇았다. 몸을 뒤척이다가 눈을 떴다. 눈동자는 아주 어둡진 않았지만 안쪽이 깊었다. 혜송은 그 깊이를 알 것 같았다. 아이는 천장을 2번 훑고 방 안에 놓인 것들의 자리들을 천천히 확인했다. 물독은 왼쪽, 화로는 오른쪽, 부엌으로 이어지는 문턱은 한쪽이 조금 닳아 있었다. 아이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그 다른 쪽으로 발을 내밀었다. 엎질러질 것들을 미리 피하는 사람처럼 습관이 몸에 있었다. 배는? 진우가 물었지만 아이는 얼굴만 돌렸다. 말 대신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혜송은 말린 무와 차에 썬 두부를 조금 넣은 묽은 국을 데웠다. 아이는 그릇을 2 손으로 잡고 입을 대기 전에 마취 향을 맡듯 김을 살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숟갈을 떠먹었다. 2번째 숟갈은 조금 빨랐고 3번째 숟갈은 다시 느렸다. 급하지 않게 먹는 사람이었다. 그 사이 항 모양의 편지는 소반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펼쳐지려다 멈췄다. 마치 종이 자체가 숨을 쉬는 것처럼 가장자리가 들썩였다. 이름을 물을까요? 진우가 낮게 물었다. 혜송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시선을 따라갔다. 아이는 벽에 걸린 염주를 보고 있었다. 혜송의 습관대로 굵기가 다른 알들이 3 구간으로 나뉘어 달려있는 염주였다. 그는 늘 가운데 구간을 왼쪽으로 한 번 더 감았다. 아무도 모를 사소한 습관이었다. 아이는 의자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와 발끝으로 서서 염주를 만지지 않은 채 바라만 보았다. 손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눈은 정확히 그 한 번 더 감긴 부분을 따라 움직였다. 만지면 안 돼. 진우가 상냥하게 경고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다 한 걸음 다시 앞으로 왔다. 이번에는 염주가 아니라 모거를 보았다. 혜송이 새벽마다 두드리는 물고기 모양의 나무 타악. 아이의 눈동자는 호기심과 경계가 반반 섞여 있었다. 마치 익숙한 길인데 오랜만에 걸어서 발바닥이 낯선 사람처럼. 혜송은 아이에게 얇은 속옷을 입혀 주었다. 옷은 운해사에 오는 공양객이 두고 간 것이었고 소매 끝에 작은 누빔 자수가 있었다. 그 소매를 아이는 괜히 한 번 쓰다듬었다. 손끝이 옷감의 결을 따라가다가 멈췄다. 멈추는 방식이 이상하게 익숙했다. 혜송은 잠시 숨이 가빴다. 익숙함은 우연일 수 있다. 하지만 우연이 이어지면 다른 이름이 붙는다. 그는 그 다른 이름을 아직 부르고 싶지 않았다. 마당으로 나와 햇볕을 쐬게 하자 아이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겨울 끝자락의 태양은 벼룻돌을 덮듯 느리게 내려앉았다. 처마 끝에서 바람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흙 위에서 얇게 흩어졌다. 아이는 마당 한가운데에서 잠깐 서 있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자기가 누워있던 방 쪽을 돌아다 보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따라 걸었다. 낮은 담장을 돌고 부엌 문턱을 다시 밟았다. 흙먼지가 발 뒤꿈치에 조금 묻었다. 그는 그 먼지를 손으로 털어내며 웃었다. 웃음은 큰 소리가 없었지만 밤새 굳었던 공기를 미세하게 흔들어 놓았다. 누군가 이름을 묻지 않으면 이름은 오래 숨어 있다. 혜송이 먼저 입을 열지 않은 건 묻는 순간 알게 될 것들이 두려워서였다. 아이가 다른 이름을 말해도 상관없다. 누군가의 이름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 어딘가에서는 다른 소리를 듣고 싶어 했다. 오래전 어두움 속에서 스쳐간 어떤 음절의 조각. 발음이 쉽지 않았던 한 번만 들어도 잊히지 않는 소리. 그 소리를 아이의 입에서 다시 듣게 될까봐 혜송은 덜컥 겁이 났다.
진우는 그 두려움을 모르는 척했다. 대신 일상으로 아이를 끌어들였다. 부엌에서 콩을 한 줌 꺼내와 마당 귀퉁이에 작은 홈을 파고 심게 했다. 아이는 장난처럼 손끝으로 흙을 고르게 밀었다. 흙 위에 얇게 물을 뿌릴 때 그 손동작은 늙은 농부의 것처럼 숙련되어 있었다. 진우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아이의 어깨는 말라 보이지만 쉽게 부러질 듯하지 않았다. 단단한 뼈대가 안쪽에 있었다. 여기선 아침마다 모거를 두드려 진우가 말했다. 배고픈 것들한테 밥이 간다는 뜻이야. 물속에서도 땅 위에서도. 아이의 시선이 모거로 돌아갔다. 손바닥만 한 못 자국들이 칼집처럼 곳곳에 박혀 있었다. 혜송은 그 못 자국을 알고 있었다. 다 세어본 적은 없지만 손이 닿는 자리마다 감각이 있었다. 아이의 눈이 그 못 자국들을 천천히 따라갈 때 혜송은 목을 축였다. 물은 따뜻했지만 식도는 차갑게 내려갔다. 사소한 일이 이어졌다. 아이가 낮은 창턱에 앉아 햇살을 받는 시간, 마당을 가로지르는 고양이가 아이의 발목을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장독대의 뚜껑을 아이가 괜히 한 번 더 눌러보는 습관. 그렇게 하루는 늘어졌다. 늘어진 하루는 밤이 오기를 서두르지 않았다. 그러나 해는 늦지 않게 기울었다. 산의 그림자가 마당을 절반쯤 덮었을 때 혜송은 문득 방 한가운데 놓인 소반을 보았다. 그 가장자리에 학 모양의 편지가 여전히 놓여 있었다. 펼쳐보지 않은 종이는 누군가의 마음처럼 자꾸만 접힌 부분으로 되돌아가려 했다. 스님, 진우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종이는 제가 보관해 둘까요? 아니, 혜송은 고개를 저었다. 두어보세. 그 말은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었다. 손에 들면 글자가 무게를 얻는다. 무게는 방향을 만든다. 지금은 방향이 필요 없었다. 필요한 것은 속도를 늦추는 일뿐이었다. 진우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아이를 데리고 부엌으로 가 잘게 썬 배추와 두부가 들어간 된장국을 다시 데웠다. 아이는 숟가락을 먼저 손으로 덮였다. 금속이 입술을 차갑게 하지 않도록 익숙한 사람이 하는 움직임이었다. 밤이 가까워질수록 풍경 소리는 낮아졌다. 바람의 결이 바뀌었다. 산 아래 도로를 지나는 차량 소리가 멀리서 한번 지나가고 다시는 들리지 않았다. 아이는 졸음을 참지 않았다. 졸음이 오면 기대고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만들었다. 이불 끝자락이 목을 덮으면 긴장이 어깨에서 천천히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였다. 혜송은 그 모습을 문간에서 보았다. 그의 그림자는 문틀에 붙어 있었고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밤이 다가오면 오래된 시간들이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그림자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진우는 마당을 마지막으로 한번 쓸고 빗자루를 걸었다. 그는 작은 소리로 내일은 따뜻해지겠네요. 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향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말은 방으로 들어갔다가 사람의 몸에 앉았다. 혜송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사뿐히 걸어 모거 곁에 섰다. 오늘은 더 이상 두드리지 않았다. 손끝으로 못자국 하나를 만졌다가 금세 손을 뗐다. 손끝에 남은 촉감은 오래 갈 것 같았다. 오래가는 감각은 밤을 길게 만든다. 2층에서 내려오며 그는 또 32을 세었다. 오늘도 33은 세지 않았다. 마지막 계단 앞에서 잠깐 멈췄다. 멈춤에는 이유가 필요 없었다. 이유 없는 멈춤이 사람을 살렸다. 대문 쪽에서 아주 가는 소리가 났다. 바람이 아니라 천이 문사를 스친 소리. 혜송은 고개를 들었다. 아무도 없었다.
문은 닫혀 있었고 문지방 위에 먼지들이 약간만 흔들렸다. 그대로였다. 그 밤 혜송은 오래 누워 있었다. 몸은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한쪽으로 모였다가 흩어졌다. 그는 자신이 기억을 부르는 방식이 서투르다는 걸 알았다. 어떤 날은 억지로 부르고 어떤 날은 도망쳤다. 가장 나쁜 날은 기억이 먼저 와서 그대로 앉아버리는 날이었다. 그날 밤은 어느 쪽도 아니었다. 기억은 오지 않았고 대신 익숙한 낯설미 방 안에 가만히 퍼졌다. 익숙하다는 말과 낯설다는 말이 동시에 가능할 때 사람은 대개 말을 줄인다. 혜송도 그랬다. 말을 줄이면 숨이 조금 길어졌다. 아이의 호흡은 방 건너편에서 일정하게 이어졌다. 길게, 짧게, 다시 길게. 그 리듬은 마치 누군가가 오래전에 혜송의 귓가에서 속삭이던 그것과 닮아 있었다. 그때도 누군가가 길게, 짧게, 다시 길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숨으로만 시간을 세어주었다. 혜송은 눈을 감았다. 풍경 소리가 한 번 더 울렸다. 유리의 얇은 울림은 바람이 매만지지 않으면 나지 않는다. 누군가가 만지지 않으면 소리도 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밤에는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도 울렸다. 그렇게 느껴졌다. 다음 날 해가 언덕을 넘어오기 전에 아이가 먼저 일어났다. 아이는 문턱을 밟을 때 발끝을 먼저 내밀었다. 나무가 삐걱거리지 않도록. 부엌에서 물이 끓기 전에 아이는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다. 땅은 밤새 얼어 있다가 표면만 풀렸다. 아이는 구두를 신지 않았다. 발바닥은 얇지 않았다. 마당 한 귀퉁이에 어제 심은 콩자리가 있었다. 아이는 그 위에 다시 흙을 얇게 덮었다. 흙에 손가락 자국이 남았다가 금방 사라졌다. 손가락의 간격은 균등했다. 같은 사람의 손에서 몇 번이고 나온 간격이었다. 진우가 주전자를 들고 나와 아이에게 작은 찻잔을 내밀었다. 아이는 뜨겁지 않게 잔을 양손으로 감싸고 잠깐 냄새를 맡았다. 보리의 단내가 코에 닿자 눈썹이 조금 풀렸다. 진우는 아이가 잔을 입술에 대는 순간을 보았다. 입술은 조금 말라 있었지만 터 있지는 않았다. 겨울을 지나온 사람의 입술이었다. 겨울을 아는 사람은 봄을 조금 더 천천히 맞는다. 진우는 웃었다. 혜송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움직임을 보았다. 보면서도 보지 않으려 했다. 마음은 보는 것을 멈출 수 없는데 눈은 외면하려 했다. 두 기관이 싸울 때 사람은 슬프다. 그는 슬픔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모거를 보았다. 새벽 모거를 치는 일은 늘 같아야 한다. 같은 시간, 같은 힘, 같은 호흡. 그러나 그날은 첫 타가 조금 달라졌다. 아주 미세하게 느려졌다. 나무가 그의 손을 보고 잠깐 놀란 것처럼 소리가 났다. 진우는 그 미세함을 들었다. 아이도 들은 것 같았다. 아이의 시선이 움직였다. 목어, 염주, 그리고 혜송의 오른손, 손등에 얇은 흉터가 하나 있었다. 오래전 겨울, 얼음 위에서 미끄러져 생긴 흉터였다.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아침 공양을 마치고 나면 운에새는 잠깐의 빈 시간이 생겼다. 동네 장터로 내려가는 길에는 조그만 수로가 있었고 물은 밤새 흐르다 낮에만 잠깐 소리를 냈다. 아이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했다. 진우가 아이를 데리고 길을 걸었다. 혜송은 뒤따라가지 않았다. 그는 마당에 남아 창턱에 기대 서 있었다. 바람결이 바뀌었다. 산 그림자가 조금 물러났다. 그는 눈을 감고 엄지와 검지를 붙였다 떼었다. 미세한 떨림이 손끝에 남았다. 그 떨림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다. 다만 오래 머물렀다.
그날 점심 무렵 아이는 방 한구석에서 손바닥만한 돌을 찾아내 자기 앞에 올려두었다. 돌 표면에는 얕은 선이 여러 겹 겹쳐져 있었다. 강에서 오래 굴러 나온 돌이었다. 아이는 그 선들을 하나씩 따라가다가 돌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혜송이 그걸 보았다. 돌 하나를 놓는 방식에도 사람의 마음이 묻었다. 아이는 놔두는 법을 알고 있었다. 건드리지 않는 걸 아는 사람은 건드릴 때도 적당했다. 적당함은 배워야 알 수 있는데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해질녘, 혜송은 방에 걸린 염주릇을 아이에게 내려주었다. 잠깐만 만져보라고 했다. 아이는 눈으로 묻고 손으로 대답했다. 손가락 끝이 염주의 표면을 지나가다가 가운데 구간으로 갔다. 그곳에서 아주 잠깐 멈췄다. 그리고 왼쪽으로 한 번 더 감은 자리를 정확히 찾아냈다. 아이는 손가락으로 그 한 번 더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그 동작은 누가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것이었다. 혜송은 호흡이 짧아졌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아이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풍경이 한 번 울렸다. 이번에는 바람이 분명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울렸다. 그날 밤 편지는 여전히 소반 위에 있었다. 펼쳐지지도 완전히 접히지도 않은 상태로. 종이의 흰빛이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듯 했다. 혜송은 그 앞에서 한 번 멈췄다. 그리고 등불을 끄지 않은 채 방 밖으로 나왔다. 마당은 얕은 서리로 반짝였고 별은 크지도 작지도 않았다. 그는 목어 곁에 가서 한번 아주 조용하게 손을 얹었다. 나무는 차갑지 않았다. 오래 만져서 사람이 스며든 나무는 계절에 덜 흔들렸다. 혜송은 손을 떼고 눈을 감았다. 눈을 감았는데도 아이의 손끝이 염주를 더듬던 모습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 장면이 떠오를수록 혜송은 묻고 싶었다. 누가 너에게 가르쳐 주었니? 아니, 누가 너에게 그 자리를 기억하라고 했니? 그러나 그는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어떤 것들은 되돌릴 수 없게 되니까. 그는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자리에 있고 싶었다. 풍경이 마지막으로 한 번 울렸다. 소리는 아주 낮았고 마당의 서리는 그 소리에 깨어난 듯 했다. 혜송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밤을 통과하기로 했다. 안쪽에서 아이의 숨이 길게 이어졌다. 숨과 숨 사이의 고요가 길어졌다. 고요는 때로 사람의 마음을 더 크게 만든다. 그 커진 마음으로 혜송은 눈을 감고 서늘한 공기를 천천히 삼켰다. 그렇게 첫날은 지나갔다. 그러나 지나간 것들은 모두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어떤 손놀림, 어떤 시선, 어떤 침묵은 다음 날을 기다렸다. 그리고 누구도 모르게 대문 기둥에 기대난지 학은 천천히 접힌 날개를 펴려고 했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러나 금방일 수도 있었다. 혜송은 그 금방을 알 것 같았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서 있는 일이 오늘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풍경이 또 한 번 아주 작게 울었다. 아침 해가 돌담의 그림자를 짧게 줄일 무렵 아이가 재를 문질러 만든 숯 조각을 들고 마당 한쪽 장독대 옆으로 갔다. 흙바닥에 곡선 하나를 길게 그었다. 산길이었다. 이어서 둥그런 잎을 가진 어두운 터널을 그렸다. 선은 한 번도 떨리지 않았다. 아이는 터널 앞에서 선을 꺼먹어 작은 네모를 엎어놓듯 그렸다. 바퀴를 4개 찍고 옆으로 긴 창을 몇 칸 그었다. 시골 버스였다. 마지막으로 버스 옆에 빗줄기처럼 짧은 선들을 내렸다.
혜송의 혀 끝에 철맛이 됐다. 아무도 모르는 맛이었다. 진우는 말없이 빗자루를 멈췄다. 아이가 그려놓은 터널과 버스 사이에 손가락을 세워 보았다. 손가락 그림자가 짧게 떨렸다. 아이는 그림에서 한 발짝 물러나더니 버스의 옆면에 아주 작은 점을 찍었다. 창문 하나, 사람 한 명의 자리 크기. 아이가 그 점을 잠깐 눌렀다 놓는 모습을 혜송이 옆에서 보고 있었다. 눈이 먼저 굳고 목이 천천히 굳었다. 오늘은 장터에 내려가 보지요. 진우가 일부러 밝게 말했다. 기와 못을 사야 합니다. 장독대 뚜껑도 하나 갈아야 하고요. 아이의 시선이 터널과 버스에서 천천히 떨어졌다. 그는 장독대 뚜껑을 한 번 더 눌러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손끝에 묻은 숟가루가 겨울 햇살에 가늘게 번졌다. 마당 한가운데 버스의 네모와 터널의 입이 남았다. 아무도 지우지 않았다. 지우지 않는 편이 낫다고 혜송은 생각했다. 지우면 더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다. 지우지 않으면 서서히 빛이 빠진다. 빛이 빠질 시간을 그는 벌고 싶었다. 내려가는 길은 얕은 물소리를 품고 있었다. 낮에만 잠깐 살아나는 수로가 돌틈을 타고 흘렀다. 아이는 수로 옆으로 걷다가 발을 멈추었다. 아까 그려놓은 곡선처럼 길이 바깥으로 한번 휘었다. 그 휘어짐에 몸을 맡기듯 아이가 방향을 바꿨다. 진우가 이유를 묻지 않았다. 몸이 먼저 아는 길이 있을 때 이유는 되게 늦게 온다. 장터는 소란스럽지 않았다. 수수밭과 배추밭 사이에 연초록색 천막이 몇 장 걸렸고 고등어가 얼음 위에 올려져 있었다. 흙냄새와 젖은 볏짚 냄새가 섞였다. 아이는 가게마다 놓인 고무 바퀴를 손끝으로 굴려보고 작은 공기방울이 갇힌 유리병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물안개처럼 병 안쪽이 흐려졌다 맑아졌다. 그때 마른 손이 아이의 팔소매를 살짝 건드렸다. 예. 장터 입구의 엿장수 옆 은촌 할머니가 아이를 보며 걸음을 멈췄다. 눈썹 위. 그녀는 말을 거기에서 끊었다. 아이의 오른쪽 눈썹 위로 아주 얇은 흉터가 지나 있었다. 꼭 바늘로 한번 긋고 다시 꿰맨 자국처럼 얇고 하얀 선. 은초는 엿 하나를 집어 아이 손에 쥐어 주었다. 손가락이 떨렸고 떨림을 숨기려고 더 세게 쥐었다. 저기 스님. 그녀가 혜송을 향했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끝이 있었으나 길게 가지 않았다. 진우가 기와 못을 사고 값을 치르는 동안 혜송은 은촌의 눈빛을 봤다. 오래전 동장집 마루에서 봤던 눈빛과 닮아 있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는 이미 다 아는 일을 굳이 꺼내지 않으려는 눈빛. 혜송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은초는 고개만 까딱했다. 아이는 손에 쥔 엿을 포장지째 만지작거리다가 조심스럽게 포장지를 벗겼다. 이가 약한 사람이 먹듯 아주 얇게 잘라 한 조각만 입에 넣었다. 달았으나 달콤하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아이가 수로 옆 돌다리를 건너다 말고 허리를 숙였다. 물이 흘러드는 자리에서 손가락만한 투명한 도룡뇽이 몸을 구부렸다 폈다. 아이가 손바닥을 물 위에 잠깐 내밀었다. 만지지 않았는데 도룡뇽이 그 손 그림자에 머물렀다. 물결이 작게 생기고 금세 사라졌다. 혜송의 목뒤가 한 차례 서늘해졌다. 물은 기억이 빠르게 스며들고 천천히 사라지는 자리였다. 운해사로 다시 올라와 보자. 마당의 숯그림이 여전히 바람에 닳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아이는 터널 옆에 짧은 선을 다시 하나 더 긋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 숯가루 냄새가 아주 약하게 떠 있었다. 진우는 문갑에 올려둔 보자기에서 작은 걸린 실을 발견했다. 어제는 보지 못했던 매듭의 안쪽이었다. 실을 살짝 들어 올리자 보자기의 안감을 따라 얇은 주머니가 하나 드러났다. 손가락 하나, 겨우 들어가는 좁은 입구, 그 안에서 한지 한 장이 밀려 나왔다. 항 모양으로 접혔던 편지였다. 어제 본 것과 같은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종이의 결은 더 낡았다. 스님. 진우가 편지를 두 손으로 받쳐 혜송에게 건넸다. 보자기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혜송은 편지를 손으로 받지 않았다. 잠깐 시선을 떨어뜨렸다가 다시 들었다. 학의 날개처럼 접힌 부분이 한숨처럼 가볍게 부풀었다. 종이를 펴지 않아도 글씨가 안쪽에서 몸을 움직이는 느낌이었다. 그는 편지를 소반 위, 등불 아래에 올려두었다. 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직은 빠르게 닳는 말이었다. 해가 기와를 천천히 벗어나기 시작하자 아이가 방에서 나왔다. 손에 숯이 아닌 얇은 못 하나를 들고 있었다. 어디서 주워왔는지 못머리가 달아 있었다. 아이는 목어 옆 나무 판자의 못을 대보더니 구멍마다 강력을 잰 것처럼 자리를 확인했다. 혜송이 다가가 손에서 못을 빼앗지는 않았다. 대신 아이 손목 위에 자기 손을 잠깐 올려놓았다. 여기. 그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여긴 비워두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워둬야 살아나는 자리들이 있다. 그날 저녁 혜송은 편지를 펴기로 했다. 등불의 불꽃이 아주 얇아졌을 때 그는 학의 부리를 먼저 풀었다. 도장이 찍힌 자리에는 작은 금가루가처럼 붉은 가루가 묻어 있었다. 종이는 쉽게 찢어지지 않았다. 물에 닿았다가 말린 종이였다. 누군가 오래 들고 다니다 어느 날 적어넣고 다시 접은 종이. 혜송은 한쪽 끝을 손끝으로 누르며 읽기 시작했다. 밤마다 모거 소리가 물기를 깨워요. 샘도 듣고 있어요. 물을 마시게 해주어 고마워요. 어두울 때 불을 밝혀준 것도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곁에 있어요. 다음 길은 제가 안내할게요. 샘으로 오세요. 글자는 어른의 필체가 아니었다. 어두울처럼 맞춤이 삐끗한 자리가 있었다. 글자 사이가 넓거나 갑자기 좁아지는 곳이 있었다. 종이를 썼던 손이 떨리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이상했다. 아이가 쓴 걸까? 아니면 아이의 말을 누군가 받아 적었을까? 혜송은 종이를 접지 않았다. 종이는 소반 위에 올려둔 채 자리에서 일어나 창턱으로 갔다. 바람이 없었는데 풍경이 한 번 흔들렸다. 소리가 났다. 소리가 난 다음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 바뀌었다. 진우가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만 남겼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스승이 혼자 읽는 편지는 같이 앉아 있어도 들리지 않는 법이었다. 대신 그는 마당을 한 차례 돌았다. 아이가 낮에 그린 숯그림 위로 달빛이 얕게 흘렀다. 터널의 입이 달빛을 먹는 모양이 되었다. 버스 위 창문 칸마다 달빛이 균등하게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왔다. 진우는 발끝으로 그 선들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크게 돌아 걸었다. 밤은 길었으나 무겁지 않았다. 긴 밤이 다 그런 건 아니었다. 어떤 밤은 결이 거칠어서 숨이 자꾸만 걸린다. 어떤 밤은 물결이 잔잔해서 그 위로 오래 누워 있을 수 있다. 그날 밤은 후자였다. 그러나 잔잔한 밤이라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 오히려 작은 일들이 잘 들린다. 혜송은 눈을 감은 채 편지의 글자들을 마음속에서 다시 읽었다. 샘으로 오세요. 그 문장에 발이 걸렸다.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 몸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다음 날 장터 쪽에서 은촌이 운해 사러 올라왔다. 바람이 등을 밀었다. 그녀는 방문턱에서 오래 신을 털고 들어오자마자 아이를 찾았다. 아이는 마루 끝에 앉아 작은 나무 조각을 깎고 있었다. 은촌이 멈춰서서 아이의 얼굴을 한참 보았다. 말이 나오지 않아 먼저 손이 움직였다. 치마 속 주머니에서 얇은 실팔찌 하나를 꺼냈다. 남색과 흰색이 2번씩 꼬여있는 팔찌였다. 아이는 팔찌를 보더니 왼손목을 들이밀었다. 은초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아이의 손목에 팔찌를 걸어 주었다. 이건?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가 또 멈췄다. 아니다. 내 손이 괜히 기억을 한다. 은초는 혜송을 보았다. 그 시선에는 부탁이 아니라 양해가 담겨 있었다. 오래된 일을 당장 말하지 않겠다는 양해. 혜송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돌아서며 말했다. 스님, 샘길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겨울에도 얼지 않는 자리니까요. 그 말은 쓸모가 있는 말이었다. 쓸모를 알아듣는 사람에게만. 아이의 손목에서 팔찌가 느슨하게 움직였다. 실이 마찰을 만들었고 그 마찰이 피부 위에서 열을 조금 냈다. 아이는 팔찌를 한번 뒤집었다. 매듭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그런 식으로 뒤집는 법을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진우가 그 손동작을 보고 눈앞에 있던 작은 의자를 반 발짝 뒤로 밀었다. 무게 중심이 달라졌다. 의자는 넘어지지 않았다. 그날 오후 아이가 다시 숯을 들었다. 이번엔 장독대가 아니라 부엌 앞 돌바닥에 그림을 그렸다. 곡선을 여러 겹 포겠다. 물길이 겹치는 모양이었다. 곡선이 모이는 자리마다 작은 점을 찍었다. 물이 솟는 자리처럼.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은 사람 모양을 그렸다. 누군가가 손에 등을 대고 앉아있는 모양. 아이는 그 작은 사람의 머리 위에 짧은 선을 하나 더 그었다. 등불 같았다. 혜송이 그려진 등불을 보고 심장이 한번 움찔했다. 물과 빛, 편지의 단어가 그림으로 옮겨져 있었다. 진우가 물었다. 샘으로 가고 싶니?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약간 왼쪽으로 기울였다. 그 자세는 언젠가라는 뜻이었다. 지금은 아니었다. 혜송이 그 고가의 기울임의 각도를 읽었다. 그는 갑자기 목이 말랐다. 물을 마셨지만 갈증이 줄지 않았다. 줄지 않는 갈증은 대개 이름과 닿아 있다. 부르면 없어지는 것, 부르지 않으면 오래 머문다. 해질녘, 모퉁이 길에서 작은 트럭이 지나갔다. 그 소리가 터널 앞에서 한번 부풀었다가 사라지는 소리와 닮아 있었다. 혜송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눈을 감았다. 어둠과 비가 한꺼번에 덮치던 저녁. 브레이크가 길게 미끄러지고 핸들이 손에서 가벼워지던 감각. 버스 옆면의 금속이 돌에 긁히는 소리. 그리고 아주 작은 손. 유리 조각을 사이에 두고 보이던 손. 그 손이 한 번 더 움직이려다 멈추던 장면. 그날 이후 혜송은 33을 세지 않았다. 마지막 계단 앞에서 늘 멈추었다. 진우가 마당을 가로질러와 스승의 옆에 조용히 섰다. 말하기 전에 같이 서 있는 시간을 먼저 길게 했다. 시간이 충분해지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편지의 마지막 줄 샘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알고 있네. 혜송이 눈을 뜨지 않은 채 답했다. 오늘 말고 내일. 진우가 덧붙였다. 아이의 걸음이 알아서 준비할 겁니다. 혜송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그 끄덕임은 동의이자 유예였다. 밤이 내려왔을 때 아이는 방 한복판에 쭈그려 앉아 한지를 한 장 더 꺼냈다. 이번에는 스스로 글자를 적었다. 물리라는 글자를 크게 쓰고
그 옆에 점벌러 빛 차업자를 조금 작게 썼다. 글자의 크기가 다르면 뜻의 무게도 달라진다. 아이는 무리야를 다시 한번 덧그렸다. 물이 커졌다. 그 옆에 점을 하나 찍고 점을 둘로 나눴다. 물길이 나뉘듯. 해송은 문간에서 그걸 보았다. 종이가 움직이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다. 그는 마침내 진우에게 말했다. 내가 운전했네. 진우가 눈을 들었다. 10년 전 터널 앞에서. 도로가 갑자기 얇아졌지. 비가 전조등을 먹는 밤이었네. 나는 속도를 줄였네. 그런데 뒤에서 버스가 왔어. 내 뒤에서 너무 가까이. 내가 브레이크를 밟자 그쪽도 밟았겠지. 바퀴가 소리를 냈네.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다. 나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네. 바위 벽 쪽으로. 내 차는 멈췄지. 버스가 미끄러져 갔네. 나는 문을 열었고 손등에 흉터가 밤빛을 받았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생각했네. 내 전조등이 누군가의 눈을 잠깐 멀게 했을지도 모른다고. 내 브레이크가 누군가의 브레이크를 더 세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확인은 없네. 그러나 죄책은 확인이 없어도 잘하지. 진우는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등불을 조금 낮추었다. 밝기가 줄자 방의 그림자들이 자리로 돌아갔다. 아이는 등을 보이며 종이에 점을 하나 더 찍었다. 점은 3개가 되었다. 셋은 방향을 만든다. 둘은 선이 되고 하나는 시작이 된다. 셋은 길이 된다. 해송은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새벽 가까워질 무렵 풍경이 또 한 번 울렸다. 이번에는 유리의 소리가 아닌 금속이 맞부딪히는 소리에 가까웠다. 누가 문을 건드린 것 같았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해송이 일어나 대문으로 갔다. 문지방 위에 작은 한지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아이가 아까 쓰고 남긴 빛의 한 획이었다. 종이가 바람에 밀려 문틈까지 온 것이다. 해송은 그 종이를 집어들고 편지 옆에 나란히 올려놓았다. 한 장은 샘으로 오랐고 했고 한 조각은 빛을 말하고 있었다. 물과 빛. 방향은 겹쳤다. 그날 마을 사람 둘이 저를 찾았다. 막걸리를 올리고 돌아가는 길에 둘은 마당의 숯그림을 보고 서로를 한 번 보았다. 여기 터널 같다. 한 사람이 속삭였다. 저 네모는 버스 같은데.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멀리 가면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다. 그들은 말을 멀리 보내지 않기로 했다. 전고 무렵 은촌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말이 있었다. 스님, 예전에 샘 근처에서 놀던 애 하나가 있었지요. 늘 돌을 쌓고 물을 손으로 떠올려 햇볕에 비춰보곤 했어요. 그 애가 어느 날 버스 타고 큰 길로 나갔어요.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지요. 그녀가 아이를 보았다. 눈썹 위에 선이.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멈췄다. 이만할 때였어요. 손바닥 크기로 허공을 그렸다. 나는 그 애가 돌멩이에 긁힌 줄로만 알았지요. 근데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말이 늘어가면 듣는 이의 얼굴이 더 창백해진다. 은초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샘으로 가세요. 거기선 다들 말수가 줄어드니 그게 나아요. 해질녘 아이가 먼저 신발을 찾아 신었다. 신발끈을 매는데 급하지 않았고 매듭을 2번 묶지 않았다. 한 번만 묶고 손끝으로 매듭을 눌렀다. 풀리지 않을 만큼만. 진우가 묻지 않았지만 아이는 말했다. 내일. 발음은 가볍고 또렷했다. 내일 샘.
혜송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이면 괜찮을 것이다. 준비라는 것은 대개 하루쯤 필요하니까. 밤은 다시 길어졌다. 진우는 스승이 자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은 때로 의심을 부른다. 대신 그는 모거 옆에 앉아 못자국 하나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손끝이 스승의 기억을 따라가는 것 같았다. 아이는 방 안에서 낮게 콧노래를 흘렸다. 곡조가 있는 노래는 아니었다. 물이 흐르듯 숨을 내쉬듯 길게 짧게 이어졌다. 그 리듬은 여기 있다는 뜻이었다. 곁에 있다. 혜송이 그 뜻을 알아들었다. 알아듣는 순간이 사람을 살린다. 편지는 소반 위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위를 스치는 공기만이 아주 가볍게 흔들렸다. 종이의 마지막 줄이 등불에 비쳐 더 선명해졌다. 샘으로 오세요. 그 문장을 혜송은 3번 속으로 읽었다. 읽을 때마다 문장 사이에 공백이 넓어졌다. 넓어진 공백 사이로 바람이 드나들었다. 그는 등불을 끄지 않고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의 터널에 입이 떠올랐다. 그 앞 물처럼 반짝이던 작은 눈. 이름은 입술까지 올라와 있었으나 그는 부르지 않았다. 이름은 내일 물가에서 불러야 했다. 거기서 부르면 물이 먼저 대답할 테니까. 그렇게 밤이 경계까지 왔다. 경계는 선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발이 스스로 멈추는 자리였다. 혜송은 그 자리에서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멀리, 아주 멀리서 풍경이 한번 울렸다. 바람이 없는 밤에도 소리는 온다. 누군가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대답이 먼저 오는 밤이 있다. 그 밤의 끝에서 혜송은 마음속으로 내일의 길을 그렸다. 운해사에서 샘까지. 곡선 몇 개와 작은 점 하나. 점이 샘 모이면 길이 된다. 길이 되면 그 위에서 사람은 묻지 않고 걸을 수 있다. 내일 그 길 위에서 누가 먼저 말할지 알 수 없지만 말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그 가능성까지 품은 채 그는 눈을 감고 소리를 기다렸다. 풍경은 아주 작게 한 번 더 울렸다. 다음 날 해가 서쪽 능선의 빛을 아직 깨우지 않았을 때 세 사람은 길을 나섰다. 혜송은 소반에서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품에 넣었다. 진우는 얇은 손수건과 작은 등불을 가졌다. 아이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그 대신 발걸음이 길을 앞질렀다. 샘으로 가는 산길은 오르막이 크지 않았지만 지나는 바람이 자주 방향을 바꾸었다. 바람이 고개를 넘을 때마다 처마 및 풍경 소리가 멀리서 한번 울렸다. 절은 작아지고 나무는 커졌다. 사람의 말은 짧아지고 숨은 길어졌다. 능선을 돌아 나가면 오래된 터널 입구를 내려다보는 바위턱이 있었다. 그곳에서 혜송은 한 번 멈췄다. 멈춤에는 이유가 필요 없었다. 그러나 그의 발은 이유를 알고 있었다. 밤마다 내려앉던 금속성의 기억이 낮의 공기 속에서 얇게 되살아났다. 진우가 옆에서 가만히 섰다. 아이는 바위턱으로 다가가 발끝으로 돌조각 하나를 밀어보았다. 돌은 가장자리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았다. 그 모서리는 오래전에 누군가 앉아있던 자리가 되어 둥글게 달아 있었다. 아이의 시선이 그 둥근 자리에 한동안 머물렀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길을 걸었다. 샘으로 가는 마지막 구간은 나무 뿌리가 길을 만든 곳을 따라 내려갔다. 뿌리마다 간격이 같지 않아 발을 놓는 리듬이 자연히 달라졌다. 아이는 한 번도 헛디디지 않았다. 샘은 겨울에도 얼지 않는 자리였다. 돌로 둥글게 둘러친 물그릇이 숲속의 숨소리처럼 낮게 울었다. 물 위에는 얇은 빛이 떠 있었다. 햇빛이라기보다
물이 스스로 내는 빛 같았다. 물가의 바위 위엔 누군가 오래전에 폭에 올려둔 조약돌이 두세 겹 겹쳐 있었다. 아이가 그쪽으로 가 앉았다. 앉는 모습은 그 자리를 오래 알고 있던 사람의 것이었다. 여기에서 진우가 소리를 낮췄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 있는 표정들이 물 위에 겹쳐졌다. 바람이 지나가며 그 겹침을 살짝 뒤흔들었다. 이름을? 혜송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늘 그러했듯 낮았지만 오늘은 낮은 곳에서 한 번 더 떨렸다. 여기서 부를 수 있겠니? 아이는 잠시 숨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자신의 왼손목의 실팔찌를 한 번 문질렀다. 매듭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어제 은촌이 채워준 그대로였다. 아이가 입을 열었다. 아람. 발음이 가볍지 않았다. 너무 무겁지도 않았다. 물 위로 떨어져 조용히 퍼지는 소리였다. 아람이에요. 그 이름이 물그릇의 가장자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혜송의 귀에 돌아오는 데에는 두어 번의 숨이 필요했다. 혜송은 숨을 다 들이마시지 못했다. 그 이름은 사고 기록에서 본 그대로였다. 터널 앞, 비가 모여 어두워진 저녁, 그날의 목록에서 가장 작은 글씨로 적혀있던 이름, 기도문 사이사이에 스스로 적어놓고 밤마다 다시 읽고 아무에게도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던 그 이름. 아람. 아람? 혜송이 다시 불렀다. 불러놓고 나서 그는 한 번 더 이름을 삼켰다. 소리가 몸 안쪽의 빈 곳을 잠깐 스쳤다. 미안하구나.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숙이려다 멈췄다. 대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등의 얇은 흉터가 겨울 햇빛을 받아 밝아졌다. 나는 자주 생각했네. 그날 내 전조등이 누군가의 눈을 잠깐 멀게 했을지, 내 브레이크가 뒤의 차를 더 급하게 만들었을지, 내 선택이 누군가의 길을 갑자기 꺾었을지. 그가 숨을 길게 내쉬었다. 확인은 없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가능성의 몫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매일 32에서 멈췄네. 33을 세지 못했네. 아람은 혜송을 똑바로 보았다. 그 눈은 어둡지도 밝지도 않았다. 그냥 또렷했다. 물 위의 점처럼 사라지지 않는 선명함이었다. 스님. 아이가 말했다. 불러주는 호칭에 주저함이 없었다. 밤마다 목어 소리가 물길을 깨웠어요. 제가 들었어요. 제가 여기 있었어요. 아이는 물그릇 가장자리에 있기를 엄지로 살짝 눌렀다 떼었다. 이끼는 금방 제자리로 돌아갔다. 물 주시고 불 밝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는 그 말을 하며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감사는 빚이 아니었다. 그냥 방향이었다. 아람이 품에서 한지를 꺼냈다. 혜송이 소반에서 가져온 편지가 아니었다. 같은 결의 종이였지만 더 작고 더 얇았다. 아이는 종이를 반으로 펴고 둘로 접었다가 다시 펴 보였다. 글자는 짧았다. 괜찮아요. 한 줄뿐이었다. 글씨는 여전히 아이의 손 글씨였다. 어제 부엌 바닥에 첨어물과 전버고 빛을 적던 그 기운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괜찮다. 혜송이 그 말을 따라 속으로 되뇌었다. 괜찮다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쓰이지만 이 자리에서의 괜찮음은 다른 의미였다. 너도 살아라 라는 뜻이 담긴 작은 허락이었다. 그 허락을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누가 준다 해서 곧바로 받아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혜송은 그 허락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32에서 멈춰 서 있던 발이 33으로 옮겨질 수 있는 자리. 그는 편지를 꺼내 물가에 올려놓았다. 편지 끝이 조금 젖었다.
종이는 가라앉지 않았다. 물 위에 얇게 누웠다. 바람이 지나가며 종이의 모서리를 한 번 들었다가 놓았다. 진우가 뒤에서 조용히 물러섰다. 그는 증인이었다. 증인은 말이 적다. 대신 걸음을 기억한다. 바위의 차가운 표면, 물의 온기, 나무들의 침묵을 기억한다. 그 침묵이 오늘만큼은 말보다 더 큰 소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등불을 켜지 않았다. 햇빛이 충분했다. 햇빛이 물 위에 얹혀지는 방식이 등불보다 더 온화했다. 아람아. 혜송이 다시 불렀다. 이번엔 자신의 이름을 덧붙이지 않았다. 이름만 불렀다.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알지만 네가 왜 왔는지는 이제야 알 것 같구나. 아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렸어요. 그는 물그릇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물이 흔들리지 않았다. 스님이 스님 자신을 용서하는 걸 오래 기다렸어요. 아이의 말은 짧았다. 그러나 짧은 말이 도착해야 할 곳을 정확히 찾아갔다. 이제 괜찮아요. 여기 물이 알고 있어요. 빛도 알고 있고요. 그 말이 끝나자 숲이 한번 숨을 쉬었다. 바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았고 새가 날아오르는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넓었다. 물 위에 아주 얇은 김이 피어올랐다. 햇빛이 그 김의 가장자리에서 부서졌다. 아람은 물가에서 한 걸음 물러나 돌 위에 올랐다. 신발 밑창의 진흙이 거의 남지 않았다. 그는 손목의 실팔찌를 한 번 더 돌렸다. 매듭이 피부에 닿는 위치가 바뀌었다. 아람은 혜송을 보며 마치 부탁 하나를 떠올리듯 짧게 웃었다. 모거를 치세요. 아람이 말했다. 습관 말고 약속으로요. 그 부탁은 가벼웠다. 그러나 가벼움이 곧 얕음을 뜻하지는 않았다. 가벼운 부탁은 멀리 간다. 혜송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은 오늘의 결이었다. 그는 모거를 떠올렸다. 못자국 하나하나가 손끝에 올라오는 감각. 새벽마다 두드리던 일정한 호흡. 그 호흡을 이제 다른 이유로 이어야 했다. 진우가 호흡을 맞추려는 듯 아주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때 햇빛이 조금 더 기울었다. 물 위의 빛이 바위의 모서리까지 번졌다. 아람의 형체는 선명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가장자리에서부터 흐려졌다. 어깨의 선이 먼저 공기와 섞였다. 다음에 손끝, 마지막이 눈이었다. 눈은 가장 늦게 흐려졌다. 그 사이 아람은 한마디를 더 남겼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이가 처음 편지에서 썼던 그 문장, 그 마지막 절반을 그는 입으로 완성했다. 곁에 있어요. 말과 함께 온기가 먼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짧게 더워졌다. 따뜻함이 한번 방 안의 이불처럼 펴졌다가 서서히 접혔다. 혜송은 손을 뻗지 않았다.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대신 두 눈을 똑바로 떴다. 보아야 했다. 보고 기억해야 했다. 기억이 오늘 이후 그의 길을 흔들지 않도록, 흔들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람의 모습이 완전히 김 속으로 흩어졌을 때 물그릇의 표면은 한동안 그대로였다. 물사의 하나가 가까이 와 목을 길게 빼고 냄새를 맡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진우가 다가와 물가를 한 번 손으로 쓸 듯 훑었다. 손바닥에 물이 묻었다. 그 물은 차갑지 않았다. 손바닥에서 금세 사라졌다. 사라지는 동안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라짐에 관해서는 말보다 침묵이 오래 간다. 혜송은 품에서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다. 샘으로 오세요. 그 문장은 이미 도착했다. 더 읽을 곳이 없었다. 그는 편지를 접지 않았다. 접지 않은 종이는 바람에 미세하게 떨렸다. 떨림은 울음이 아니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얹었다가 두 손으로 가지런히 내려 물가의 바위 위에 올려두었다. 얇은 돌 하나를 그 위에 올렸다. 더 이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곧 끝을 뜻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시작이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짧게 느껴졌다. 길의 굴곡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사람의 속도가 바뀌었다. 해송은 터널을 내려다보는 바위턱에서 멈추지 않았다. 대신 지나치며 바위 기슭의 얇은 그림자를 한 번 보았다. 그림자는 있었다. 그러나 그 위에 햇빛이 얇게 깔려 있었다. 그는 그 얇음을 믿기로 했다. 얇은 빛이 사람을 살리는 때가 있다. 운해사에 닿자 마당에 숯 그림이 아직 남아 있었다. 터널과 버스, 빗줄기의 선들, 아이의 손끝이 남긴 점. 진우가 빗자루를 들었다. 지울까요? 해송은 잠깐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남겨두세. 남겨둔다고 해서 과거에 붙잡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위를 지나갈 수 있게 된다. 남겨둬야 살아나는 자리들이 있다. 그는 목어 쪽으로 걸어갔다. 손끝이 못자국 하나를 짚었다. 오늘은 첫 탈을 바꾸어야 했다. 그는 손을 높이 들지 않았다. 대신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려쳤다. 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숲으로 들어갔다. 숲이 그 소리를 받아 되돌려 보냈다. 되돌아온 소리는 낮았지만 멀리 갔다. 약속의 소리는 대개 그렇다. 해질녘, 은촌이 젊은 앞에서 한 번 서성이다 돌아갔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들어오지 않는 것도 방문이었다. 마을 둘은 장독대 옆에서 숯그림을 다시 보고 서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여전히 멀리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눈빛은 길어졌다. 길어진 눈빛은 소문보다 오래 남는다. 그날 밤 해송은 계단을 내려오며 30을 세고 31, 32, 그리고 33을 세었다. 발이 마지막 디딤돌 위에 올랐을 때 목이 마르지 않았다. 목어 옆에 서서 그는 한 번 더 두드렸다. 소리는 어제와 같지 않았다. 같지 않다는 사실이 그를 안심시켰다. 같을 수 없다는 것이 곧 살아있다는 뜻이었다. 방에 걸린 염주의 가운데 구간을 그는 더 이상 왼쪽으로 한 번 더 감지 않았다. 감아두었던 한 번을 풀었다. 염주는 제자리로 돌아갔다. 돌아갔지만 모양은 조금 달랐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듯. 며칠 뒤 장터에서 은촌이 아이의 이름을 누가 묻자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샘 근처에 가보라고만 했다. 사람들은 가끔 샘으로 갔다. 물을 마시고 바위 위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나무를 보았다. 누군가는 물 위에 손을 대고 누군가는 신발끈을 한 번 더 묶었다. 묶고 풀고 다시 묶는 일. 간단한 일 같지만 그 사이에 마음이 왔다 갔다 했다.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능선을 넘으며 풍경을 울렸다. 소리는 예전과 같았으나 듣는 사람의 귀는 달라져 있었다. 해송은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조금만 말했다. 물과 빛에 관해, 샘의 온기에 관해, 목어의 소리에 관해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자신이 배운 만큼만 말했다. 말의 가운데를 비워두는 법을 연습했다.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누군가의 말이 그 자리에 들어와 앉을 수 있었다. 가끔 밤 깊은 시각에 풍경이 이유 없이 울리면 그는 문간에 서서 그 울림을 다 셌다. 샘은 32에서 멈추지 않았다. 33을 지나 더 갔다가 돌아오기도 했다.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날들이 있다. 어느 새벽 물 한 개가 절 마당까지 올라온 날이 있었다.
해송은 마당 끝에서 안개 속을 오래 바라보았다. 안개는 모양이 없다. 그래서 무엇이든 닮을 수 있다. 그날의 안개는 작은 어깨와 얇은 손목을 닮았다. 그는 손을 흔들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이름을 불렀다. 아람. 소리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안쪽에서는 또렷했다. 부르지 않아도 들리는 날이 있지만 불러야만 들리는 날도 있다. 그 두 가지를 그는 이제 구분할 수 있었다. 밤과 낮이 바뀌는 경계에서 해송은 모거를 한 번 더 두드렸다. 소리는 멀리 가지 않아도 충분했다. 가까운 데를 곱게 적시면 되었다. 그는 33을 셌고 때로는 34, 35도 셌다. 숫자들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가 멀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가까워졌다. 삶의 결이 가까워졌다. 모거의 나무결, 염주의 달그락거림, 샘물의 얕은 빛, 바람의 옅은 소금기,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기억하려 하지 않고 한 번에 하나씩 만졌다. 가끔 낯선 행인이 절문을 열고 들어와 물었다. 여긴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해송은 웃었다. 여긴 원래 시끄럽습니다. 그는 모거를 가리켰다. 소리가 몸 안에서 난다면 밖은 늘 조용하지요. 행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마당 한복판에 숯그림을 보았다. 그림은 빛에 씻겨 얇아져 있었다. 얇아졌으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어떤 것들은 얇아질수록 또렷해진다. 봄이 왔을 때 마당 귀퉁이에 콩싹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아이가 첫날 심었던 자리였다. 진우가 콩잎을 손끝으로 살짝 만졌다. 잎은 눌리지 않았다. 해송은 그 곁에서 32를 떠올렸다. 그리고 웃음으로 33을 세었다. 웃음은 샘보다 빨랐다. 무엇을 세는 일에서 벗어날 때 사람은 가벼워진다. 그는 가벼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가벼움이 얕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날 저녁, 해송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다. 소리가 작았지만 거짓은 아니었다. 그는 풍경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럼에도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풍경은 한 번 울렸다. 누구의 손길도 없이 나는 소리. 어떤 약속은 그렇게 오래 간다.